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는 30페이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갈 게 뭐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자, 이제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5번입니다. 자, 관리란 말 나왔어요. 그 수명이 긴 거죠. 영속성. 장기적 배려. 영속성과 이용의 비가역성. 그럼 기억번호 영속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니은번호 조금 이따 설명하고 디귿번호에 보면 좀 이따 설명할게요. 디귿번호는 지자체의 조세 수익 근거가 되며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이 국지적이다. 그럼 부동성인데 디귿번호는 그렇죠? 근데 이제 지자체의 조세 수익 근거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역 시장이잖아요. 지역마다 시세가 다 다르죠. 예컨대 이제 강남구의 그 재산세 수입하고 그 다음에 저가 노원구인데요. 노원구의 재산세 수입이 다르죠. 강남구가 여기가 더 이제 주택 가액이 더 비싸니까 세금이 많이 거칠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노원구에 비해서는 강남구가 더 조세 수입이 많이 거치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역 시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성이고 리얼 번호는 이제 이거죠. 표준지의 선정을 곤란하게 하며 모든 토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나 이론의 도출을 어렵게 한다는 게 뭐냐면 개별성이죠. 물건마다 다 다르니까 우리가 물건마다 토지든 주택이든 물건마다 그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표준화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 해서 이제 그러면 정답은 기억번, 영속성, 부동성, 개별성 1번인데요. 요 니은번이 왜 부정성이에요? 요 지대 때문에 그런 건데 또는 토지에 대한 독점 소유 욕구를 발생시킨다. 부정성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토지의 공급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갖고만 있으면 땅값은 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점 소유 욕구로 발생시킨다. 근데 지대는 뭐냐면 여기 요 지대 이게 리카도의 차액지대예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대 발생의 근거.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토지는 비옥도. 그다음에 니은번 비옥한 토지는 비옥한 토지는 희소하다. 비옥한 토지는 희소하죠. 이게 뭐예요? 부증성이에요. 부증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학 체감의 법칙. 수학 체감의 법칙.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비옥한 토지가 희소하다, 부족하다. 그 이유가 뭐야? 부증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대가. 그래서 이제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킨다. 그럼 리카도의 차액지대. 이게 나와야 돼요. 자, 요렇게 하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또 있네요. 자, 7번. 7번 또 보겠습니다. 32페이지. 32페이지 보세요. 야, 이 날씨가 이제 더워져 갖고요. 그죠, 여러분? 틀린 거. 몇 페이지냐면 32. 자, 이제, 날씨도 덥고 그래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체력이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면 이게 체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한 것 같은데, 뭐 점수는 잘 안 나오고, 문제도 잘 안 풀리고, 화도 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화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으니까 제일 좋은 게 태블릿 PC겠죠. 태블릿 가지고 이제 보는 게 좋겠죠. 우리 애들도 보면 다 태블릿으로 이렇게 인강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태블릿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알든 모르든. 그래서 꾸준히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반복하고 여기 딴 거 없습니다. 반복, 연습, 숙달. 그래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모든 게. 이런 과정 없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틀린 거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동성 나왔어요. 1번. 지자체의 조세 수익 근거가 되며, 아까 설명했죠. 부동성, 인접성 나온 뭐야? 지역 분석. 맞죠? 자, 2번. 자, 영속성 나왔어요. 똑같죠.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 이론. 뭐, 아까 다 얘기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요거 때문에 틀렸네요. 요거.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 감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속성 때문에. 그런데 경제적 감가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여기 대상 토지가 또는 부동산이 있는데, 느닷없이 여기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토지 소유주가 의도한 게 아니죠. 지자체 또는 서울시에서 소각장 여기다 집어넣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이 외부 요인이 대상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잖아요. 이거 부의 외부 효과. 그렇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그럼 이걸 무슨 감가? 땅값 떨어지는 걸 경제적 감가라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경제적 감가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영속성이 의미하는 건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위치 고정성이나 부동성이나 같은 말이고 외부 효과. 자, 4번에 보면 계속 같은 말 나오고 있어요. 부증성. 한마디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입지 경쟁이 일어나는 거고 좋은 땅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좋은 땅은 집가가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역이 어디입니까? 강남 아닙니까? 강남. 그래서 이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정도 강남 3구라 하죠. 여기 뭐 강동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주거 환경이라든가 교통 이런 게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직장과 가깝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땅덩어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부증성. 그러니까 계속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뭐가 들어와요? 수요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가도 매매가도 물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계속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여기 우상에 올라가는데 이게 좀 주춤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 개별성으로 말미암아 요거 별 표시하세요. 별 표시하고 잘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개별성으로 인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정보가 불안전하고 불안정 경쟁 시장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개별성 때문에 이 물건마다 거래가 일어나요. 물건마다 거래가 일어나죠. 이게 이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거래 정보를 알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앱을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속속들이는 알아낼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정보를. 속속들이. 이 속속들이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거래 정보를 속속들이 알아내기가 어렵냐? 우리가 개별성 때문에 물건마다 거래가 일어나요, 이게. 그럼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이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관계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밝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알아내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정보병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 정보병이 많이 들고 정보를 획득하기가 또는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개별성. 이 개별성 때문에 물건마다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특히 어디서 심하게 나타나느냐?
이 거래 정보, 이걸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경매입니다. 경매. 경공매.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매 시장에서 이제 권리 분석을 하잖아요. 예, 권리 분석을 해서 이제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낙찰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자기가 예상 못한 선순위 권리가 있어서 그걸 인수라 하거든요. 인수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낙찰하는데 그 대금을 지불해야 되고 인수하면 또 돈 들어가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잔금을 치르지 않는 미납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해요. 그게 왜 그러냐? 권리 분석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뻔한 거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뻔한 거는 경쟁률이 심해요. 뻔한 거는 경쟁률이 심하니까 낙찰가가 비싸요. 그러면 뭐, 그냥 경매 받지 않고 그냥 그 매매하는 게 더 속 편하죠. 그러면 조금 싸게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경쟁이 작은 물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이 적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계속 유찰이 되는 건 무슨 뜻이냐? 이 거래 정보가 굉장히 불안전하다는 얘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 분석하는 게 진짜 고수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예, 그렇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바로 경매 물건, 공매 물건이에요. 경공매 물건은 뭐야? 일반인들이 함부로 다루기는 어렵죠. 이 거래 정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 개별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게 이 시험이 요 문구가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중개업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경공매 대리 한단 말이에요. 경공매 이 대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게 뭐 장난 아니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명도하는 것도 뭐 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에서 명도도 그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자, 33페이지네요. 옳은 것은 이제. 자, 이제 부중성 나왔어요. 부중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물리적 공급이죠. 물리적 공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비탄력적. 예, 틀렸죠. 2번. 토지와 주택은 민간재, 사적재 같은 말이에요. 민간재 또는 사적재라는 것은 민간재 또는 사적재라는 것은 재화, 상품인데 그냥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거 이런 걸 민간재, 사적재라고 그래요. 임과 동시에 뭐 있냐면 동시에 엔드 공공재적 성격도 있어요. 토지와 주택은 공공재적 성격도 있습니다. 상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와 주택. 그래서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합니다.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에는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죠. 틀렸고 3번에 보면 부동성, 국지화, 견본 제시 및 진열이 용이해야 돼요. 진열이 용이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앞에 거는 맞는데 뒤에 게 틀렸죠. 그래서 우리는 견본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보여주는 집 있잖아. 아파트 이제 새로 입주장이 열리면은 거기서 이제 인테리어 때문에 1층에 보통 이제 보여주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가야 되는 거죠, 거기를. 보기 위해서. 임장을 나가야 된다. 현장 조사를 나가야 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견본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 견본 제시가 뭐냐면 이게 모델하우스예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입니다. 이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그래서 여러분들 모델하우스 아시죠? 이제 건설회사가 입주자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이제 막 설명해 주잖아요. 뭐, 발코니를 확장 어떻고, 막, 진이 어떻고, 뭐, 레이아웃이 어떻고, 옵션이 들어가면 해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모델하우스 보면. 근데 막상 이거 지나고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에서 단첨이 됐다. 그럼 이제 입주는 언제 하는 거예요? 한 3년 후에 입주한단 말이에요, 입주. 3년 후에 입주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뻥뻥 터지는 거죠. 뭐죠? 부실시공. 부실시공 때문에 문제가 펑펑 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이제 뭐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선분양의 폐해예요. 선분양. 이 선분양. 준공되기도 전에 2년, 3년 전에 미리 분양해 버리잖아요. 이 견본을 보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이걸 보고 결정한다고요. 막상 입주할 때 보니까 뭐야? 하자투성이죠, 하자투성.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후분양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견본이 불가능해요. 견본이라는 건. 준공된 거 가서 봐야 되는 거지.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한 걸, 견본 제시가 불가능한 걸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게 이 모델하우스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맨날 문제 터지는 게 입주할 때 뭐가 터져요? 부실시공. 뻥뻥 터지죠. 그죠, 여러분? 예.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영속성 나오잖아요. 수명이 기니까 임대차. 임대차라는 건 이제 수명이 길어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고. 근데 알겠는데, 여기 쭉 가니까 뭐 시장을 국지화하는 부동성이잖아요.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앞에는 맞는데 뒤에가 틀렸죠. 그러면 이제 뭐, 결국은 뭡니까? 5번이 되겠네요. 그죠? 토지는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으므로, 그렇죠? 한번 결정하면 번복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한번 결정하죠. 번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계약했다 이거예요, 이게. 그럼 나 계약 해지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인은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그 계약금 포기해야 돼요. 이게. 만약 중도금까지 갔다. 그럼 이건 안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시장에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경매 입찰가가 만약에 5억이다 이거예요. 5억이다. 그러면 여기에 10% 5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이거 먼저 내야 돼, 이거 보증금으로. 이게 5억이면. 그런데 낙찰가가 5억인데 보증금 무조건 5천만 원 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거 미납이라고 해요. 미납.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럼 이 5천만 원은 몰수예요. 몰수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두 번 입찰되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이 20%가 돼요. 보증금이 계속 늘어나 이렇게. 그럼 이거는 뭐야? 법원이 가지고 가버려요. 그럼 뭐야? 만약에 갑은 좋다고 낙찰 받았는데 내가 모르는 권리가 생겨서 이건 아니다 해서 잔금 미납을 해버리면 이 5천만 원은 뭐야? 붕 뜨는 거야 이게. 그걸 뭐라고 그래?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 번 결정하면 번복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이게. 번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바로 부동산 상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데미지를 받는 거죠, 이게. 원래 이 가액이 세잖아요. 고가품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패가망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매입, 매각. 그렇죠? 이런 결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길게 보고 영속성과 이용의 비가역성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현금 흐름 분석, 민감도 분석, 시장성 분석 들어보셨죠? 왜 이렇게 분석이 많으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러한 위험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석을 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리겠다. 장기적 배려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므로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앞에 총론 부분을 설명했어요. 따라서 부동산학 총론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데가 어디냐? 법률적,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요약집 보고 설명할게요. 그럼 요약집에 보면은, 자,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냐?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나와요. 여기 잘래요, 이거. 그 다음에,
자, 24페이지 보시면 요약집입니다. 핵심 요약집. 24페이지 보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쭉 나오잖아요. 부동성서부터 인접성까지 나오고, 자, 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토지의 인문적 특성 나오죠. 여기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불안의 가능성. 여기서 아주 잘 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토지의 용어. 자, 그래서 어디 보냐면, 자, 15페이지 보면 보세요. 토지의 용어가 나와요. 이게 잘 내요, 이거.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주택의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라 나왔느냐. 주택법에 보면 주택의 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게 나오죠. 이거는 건축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9페이지 보시면 주택법상 주택의 분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거 각각 보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주로 이제 세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로.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나머지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 이제 강론에서 이 경제론을 하는 건데 이 경제론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뭐야? 이 수요와 공급이란 말이에요. 자, 36페이지. 그러면 이 36페이지 보시면 이제 거기 수요와 공급 나오는데 이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균형의 이동, 탄력성 이렇게 네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매년 4문제에서 5문제 꼭 냅니다. 계산 문제 한 문제 포함해서. 그럼 계산 문제 나왔다. 정해져 있어요. 균형의 이동과 관련된 계산 문제 아니면 탄력성 계산 문제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됩니다. 4문제, 많이 나면 5문제를 내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를. 그래서 만약에 계산 문제를 차치하고 말 문제로 3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만 맞추시면 돼요. 만약에 4문제가 나온다면 계산 문제 차치하고 한 문제는 좀 어렵게 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말 문제가 4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최하 2문제는 맞춰야 된다 그 얘기죠. 최하. 이게 계산 문제 빼고 그런 전략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 문제네요. 몇 페이지야? 36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수요인데 이제 수요가 나왔어요. 자, 옳은 것을 고르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수요곡선 나왔습니다. 단위당 임대료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수요곡선은 어떻게 돼요? 하향하죠, 이게. 그래서 그걸 하면 자, 원점이고 세로축은 뭐죠? 가격. 가로축은 뭐죠? 수요량. 수요곡선은 뭐야? 하향한다. 그래서 가격과 임대료와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다. 이게 수요곡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그 해당제와의 가격과 해당제와의 수요량은 뭐야? 마이너스 함수죠. 이게 수요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비례관계가 아니라 반비례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우하향 요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뭐야? 1번이 맞고 2번이 그래 틀렸죠. 옳은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여기 소득효과하고 근데 대체효과가 나오는데 뭐 별것도 없어요. 겁먹을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임대료가 상승했대요. 그러면 다른 조건 일정할 때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시 말하면 물가가 상승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가가 상승하면 지금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월급은 일정한데 물가는 겁나 올랐잖아요. 죽을 맛이죠, 지금 진짜. 그러니까 따라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하면 소득은 일정한데, 그렇죠? 그러면 소득 효과에 의해서, 소득은 일정한데, 소득 효과에 의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질 소득, 우리가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가처분 소득, 처분 가능한 소득, 가처분 소득 또는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왜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임대료가 상승했으니까. 그러면 소득 효과에 의해서 소득이 줄어들어서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소득은 일정한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잖아요, 지금처럼.
소비를 못 해요. 지금처럼. 소비를 못 하니까 지금 자영업하는 분들이 뭐야? 아우성 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가가 올랐는데 뭔지 모르지만 다른 재화의 소비를 늘리겠어요? 줄이겠지? 그러니까 학원도 안 보내고 애들 이제 5월 달인데 그 뭡니까? 어린이날도 되고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야외도 나가고 그러는데 겁나는 거죠. 돈이 없어갖고. 그렇잖아요? 증가하겠어요? 다른 재화의 소비가 줄어들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대요. 그러면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이때는 이제 점의 이동이 아니라 선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이 아니라 뭐야? 선의 이동. 그럼 선의 이동은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가격이 상승했대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했네요. 그럼 선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이죠. 선의 이동이 아니라 점의 이동. 즉 수요량의 변화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뭐 이렇게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이 문제를 푸시다가 혹시 못 알아들으시면은 아주 간단해요. 다시 그 인강을 보시면 돼요. 여기 해당된 인강을 보고 그러면 점의 이동은 수요량의 변화다. 선의 이동은 수요의 변화다. 해당 재화의 가격, 점의 이동, 수요량의 변화.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 선의 이동, 수요의 변화. 이렇게 수업 시간에 다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 보고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올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서부터 봅시다. 틀린 거. 1번. 여기 보면 일정 기간 동안이 나오는데 일정 기간 동안이 유량이라는 얘기예요. 플로우라는 게 뭐야? 유량이에요, 유량. 그래서 수요량이 됐든 공급량이 됐든 전부 다 유량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량,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 의해서 최대 수량이거든요. 근데 그게 일정 기간이 주어졌다고 묵시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이렇게 주어졌다. 그래서 무슨 개념이다? 유량 개념이다. 일정 기간 동안. 같은 말이에요. 플로우나 유량이나 일정 기간 동안이나 같은 말이에요. 수요량, 공급량 나오면 일정 기간 동안 당연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에 보면 또 임대료가 상승했네요. 그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다른 재화라는 게 뭐냐면 대체재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재화. 그러면 다른 재화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임대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와 빌라가 대체재를 합시다. 그러면 대체재가 되면 서로 이거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수요자 입장에서 아파트를 소비하든 빌라를 소비하든 만족은 같다. 이렇게 가정해야 돼요. 그럼 얘도 1,000원이고 그럼 이건 이렇게 되죠. 얘도 1,000원이고 얘도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의 임대료가 상승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오르면 그렇죠? 그럼 얘가 한 1,500원 올랐다 이거예요. 근데 얘는 그대로 1,000원이야. 그러면 여기 있던 아파트 수요량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아파트를 소비하든 빌라를 소비하든 마찬가지인데 얘는 1,500원이 얘는 1,000원이잖아. 일로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올라가고 이건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해줬잖아요. 대체재 가격 상승했죠. 해당 재화 수요는 증가하는 거고 플러스 대체재 수요량이 감소했죠. 그러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증가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따라서 대체재 가격은 플러스 대체재 수요량은 뭐야? 마이너스.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게 대체재 아니에요? 대체재. 그런데 뜬금없이 소득 효과가 왜 나오냐고. 이건 대체재지. 그렇죠? 대체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소득이 아니지 이거는. 아까 소득 효과는 아까 설명했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 물가가 오르면 소득은 일정한데 월급은 일정한데 쓸 돈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주택이 됐든 다른 재화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건 소득 효과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공급 법칙이죠, 이게. 자, 4번. 부동산의 수요량과 그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수요 함수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해당재의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해당재와의 가격.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해당재와의 뭡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은 수요량의 결정 요인이 아니라 수요의 결정 요인이죠. 그렇죠? 예, 그럼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무슨 함수라고 그래요? 수요 함수로 하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함수? 마이너스 함수. 이게 되는 거죠. 이거 수요 함수라는 얘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5번.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들이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무슨 수량이야? 최대 수량이죠. 그래서 수요량이 됐든 공급량이 됐든 최대 수량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이야? 2번이 틀렸죠. 이제 소득 효과, 대치 효과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금 설명한 내용이 다예요. 뭐, 요 정도 알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교재에 보면 좀 세밀하게 나왔는데, 뭐 그렇게 자세히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 시험에 소득 효과, 대치 효과는 한 10년 전에 나오고 지금까지 나온 적 없습니다. 잘 안 냅니다, 이거. 최근 들어서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2번입니다. 2번. 자, 2번이 뭐냐면은 38페이지네요.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봅시다. 1번에 보면, 자, 중요한 말은 뭐냐면,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이에요.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요게. 그러면, 이건 벌써 건축 원자재 가격이 나오면은, 이건 수요가 아니라 공급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토지 매입 가격, 건설 노동자의 노무비, 건축 원자재 가격, 공사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공급이에요. 그러면 이 생산 요소 가격 또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대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분양 원가가 하락한 거예요. 생산비가 하락했어요. 가격이 일정할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윤이 커지니까 공급이 감소해진 거야? 증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 증가 하면 가격은 뭐야? 상승이야, 하락이야? 하락, 거래량은 증가. 이 틀렸죠. 1번이죠. 우리 본고사 기출 지문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뭐냐면,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더한 게 시장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말 없으면 시장 수요예요. 그러면 개별 수요를 다 더한 거예요. 시장 공급, 아무 말 없으면 시장 공급이에요. 그러면 개별 공급을 다 더한 거예요. 어떻게 더했다?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갑이라는 수요자와 을이라는 수요자가 있다. 갑과 을 둘만 있다고 그래요. 어떤 시장이 있는데, 근데 갑은 100원 할 때 5개고 수요량이, 을은 100원 할 때 수요량이 10개래요. 그럼 갑은 100원 할 때 몇 개요? 5개. 을은 100원 할 때 수요량 몇 개요? 10개. 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5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시장 수요량이에요. 그러면 5개와 10개를 더해서 15개가 됐다. 수평으로 더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시장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연립과 빌라가 대체제래요. 그럼 연립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잘 들어보세요. 연립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그럼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해요? 해당재와의 수요는 증가잖아요. 대체제 가격은 플러스니까. 그러면 빌라 수요는 뭐야? 증가. 맞죠? 그러면 빌라 수요 증가하니까 빌라 가격 상승하겠네요. 자, 4번. 이제 뭐냐면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비탄력적이다. 거의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토지라고 하지 말고 여기 뭐 건물도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도 이제 그 착공에서 준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뭐 짧으면 2년, 길면 한 5년 걸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신축에 의한 신규 공급이 굉장히 힘듭니다. 상당히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단기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거 고치셔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고치느냐? 이거를 고쳐야 돼요. 이거를 공급도 증가한다가 아니라 수요도 증가한다. 이걸 고치세요. 이렇게.
수요도 증가한다. 아니, 틀린 건 아닌데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자,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증가하겠죠. 그렇죠?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공급은 뭐야? 공급량 증가한단 말이에요. 왜요? 가격과 공급량 플러스 관계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 또 계속 그 착공을 해야 되잖아요. 착공을 해야 되니까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이 주거용지죠. 그러니까 주거용지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매끄럽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 볼게요. 3번도 역시 틀린 거. 자, 보면은 1번 봅시다. 수요량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 구매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요자를 유효 수요라 해요. 유효 수요. 그럼 수요는 당연히 유효 수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 싶다. 거기다 지불 능력까지 있다. 유효 수요. 그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인데 최대 수량이 되겠죠. 자, 2번에 보면 금리 인하라고 나왔잖아요. 금리 인하. 금리가 인하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잖아요. 그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가 되겠죠. 맨 끝에 수요의 변화. 그럼 금리가 인하되면 수요는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옥수는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3번에 보면 수요옥순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또는 가격과 수요량의 마이너스 함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뭐 이런 것 때문이다. 맞다. 이렇게 참고로 알고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대체효과, 소득효과, 가격효과 뭐지? 아유, 모르셔도 됩니다. 가뜩이나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뭐 별것도 아니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초과 공급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초과 수요 걸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5번.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보완제 관계가 있다면 참 애매한 표현이죠, 이게. 아파트와 연립이 보완제라면. 그래서 그냥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서 보완제래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 상승 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완제 가격이. 그래서 X 수업 시간에 맨날 하는 게 이거잖아요. 아까는 이제 대체재 가격은 했고 대체재 수요라고 하고 이건 보완제란 말이에요. 보완제 가격, 보완제 수요량. 이거 아셔야 돼요. 했을 때 이 해당재와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완제 가격이 나오면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 가, 보 이렇게 외워놨죠. 그래서 마가보 보완제 가격 나오면 마이너스 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건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해당재와 수요는 증가의 감소야? 감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 연립주택 해당재와 수요는 우측이야 좌측이야? 좌측.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자, 여기 아파트고 얘가 연립이란 말이에요. 얘 연립. 써드릴까요? 여기가 아파트고 여기 연립이란 말이에요. 연립.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요? 마가보. 그래서 마이너스 가보. 보완제 가격 나오면 마이너스. 이런 관계가 나온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제 보완제 수요량이 나오면 반대니까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반대니까 플러스. 그래서 보완제 수요량이 나오면 플러스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건 플러스고 요거는 뭐야? 마이너스다.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해줬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5번이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어디 보느냐? 4번은 여러분이 그냥 풀어보시고요. 쉬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 5번이 이제 뭐냐? 이 유량과 저량이란 말이에요. 그럼 유량이라는 게 뭐냐? 유량이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그 변수들을 우리가 유량이라 한다.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변수들. 그러니까 기간이 주어져야 돼. 기간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량이라는 건 뭐냐면 시점이 주어져야 돼. 날짜가 중요한 거야. 날짜.
날짜가 중요한 게 절량이고 기간이 중요한 게 유량이에요. 만약에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기간이 일정 기간 동안, 날짜는 뭐야? 일정 시점에 이렇게. 근데 이제 유량만 고르래요. 유량은 일정 기간, 뭡니까? 기간이 주어져야 된단 말이죠. 여기 보면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함정이죠, 이게. 인구만 나오면은 이건 절량이에요. 왜냐? 만약에 이제 서울시의 인구가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주어져야죠. 매일매일 바뀌는데. 근데 변동분이라고 나왔다. 무슨 분? 변동분. 그러면 변동분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기간이 들어와요. 변동분은. 예를 들어서 2023년의 인구하고 2024년도 서울의 인구의 그 변동분이 있잖아요. 그럼 변동분은 뭐야? 23년과 24년, 1년 동안이잖아요. 요 변동분은 유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없이 인구만 나오면 요거는 뭐야? 절량이에요.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은 뭐야? 1년 동안. 쭉 가고, 여기 보시면 아파트 신규 공급량은 아까 그랬죠. 신규 공급량. 수요량은 아무 말 없어도 유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개가 됐네요. 세 개가.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뭐야? 요게 절량이란 말이에요. 왜 절량이냐? 해드릴게요, 여러분. 왜 절량이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재고는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냥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재고는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날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절량. 여기 통화량 나왔죠? 통화량이라는 게 뭐냐면, 시중에 풀려있는 현금. 시장에 풀려있는 현금을 통화량이라고 그래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매일매일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 통화량이. 그래서 이제, 통화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는 어때요? 금리도 낮았고, 정부가 계속 우리에게 그 지원금을 줬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돈이 엄청 풀렸단 말이에요. 통화량.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부동산하고 주식으로 간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여기가 다 폭등한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돈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은행으로 들어가거나 부동산이나 주식이 묶여 있죠. 그래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뭐야? 줄어들었어요, 이게. 시중에 돈이 안 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통화량이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매일매일. 그러니까 절량. 순종 좀 따고, 외환보유고도 마찬가지예요. 외환보유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바뀌어요, 이게.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외환보유고나 재고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재무제표, 라 하는데, 이거 재무제표에서, 뭐냐면, 이 자산 이퀄, 부채 더하기 자본이란 말이에요. 요거 이 자본, 일을 하는데, 이 자본은 뭐야? 순자산이라고도 해요, 순자산. 그래서 이게 좀 짜증이 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같은 말이 많아요, 동의어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순자산이나 뭐 자본이나 자기자본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본, 순자산, 자기자본, 지분. 화가 나죠? 그거를 악용하는 게 출제자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다 동의어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재무상태표라는 표현을 씁니다. 회계학에서 모르셔도 됩니다. 개인이 됐든 이게 기업이 됐든 어떤 국가가 됐든 이 재무상태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매일매일 바뀌어요. 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소득이 자본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움직여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주가가 올랐대요. 예? 주가가 올랐대요.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해? 커져요,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게. 이거 다 변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내가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올랐대요. 자산이거든요. 커지고. 집값 떨어졌대요?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이 끊임없이 변한다고,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가 중요하다? 날짜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날짜가 중요하다. 그래,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순자산이 뭐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 그 다음에 부채, 여기 있죠, 부채. 여기 있잖아요, 부채,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유량이야, 저량이야? 저량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 모의고사에 아마 난이도 하로 나갈 거, 본고사도 가끔 잘 내요. 난이도 하로.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냐면은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어디 있냐면은 여기 나와요. 그래서 핵심 요약집에 요게 페이지 59페이지 보면 이게 나옵니다. 저량 유량이 나오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또 이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